밤 10시 서울 강남의 뒷골목. 하늘이 갈라진 듯 쏟아지는 폭우가 도시를 두들겼습니다. 박준호는 낡은 은색 백팩을 움켜쥐며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2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의 주머니에는 이번 달 마지막 남은 전 재산 딱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택시를 타야 하나, 저녁을 먹어야 하나. 준호의 위장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이 폭우 속을 걸어간다면 내일 아침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에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3,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김밥 먹고 택시 타자.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준호가 계산을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 한가운데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옷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스쳤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무릉덩이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김밥을 백팩에 구겨 넣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성 옆에 무릎을 꿇자 젖은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성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명품 핸드백.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여성의 목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준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토요일 밤 폭우. 아마도 사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그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골목 입구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택시요. 준호는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쓰러진 여성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이거 곤란한데요. 병원 가시려면 119를 5만 원 드릴게요. 제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주세요. 준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여성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은 그녀의 머리를 무릎에 받친 채 앉았습니다. 택시는 빗속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여성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터틀넥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허기가 울부짖었지만 그는 오직 여성의 미세한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착해요.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주머니를 뒤져 5만 원을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돈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여성을 다시 안아들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환자요. 길에서 쓰러진 환자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온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분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혈당과 탈수였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젖은 바닥에 그대로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시간 후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준호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성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주셨다고요?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연락처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제대로 감사를 드려야. 준호는 조용히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텅 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1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은 어떻게든 되겠지. 준호는 빗속으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구한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한서윤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그녀가 운전하는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남동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급 외제차들,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들, 준호가 사는 월세방이 있는 구로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긴장됐어? 서윤이 운전대를 잡은 채 준호를 힐끗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을 사귀었지만 서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조금.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백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선물 상자를 만졌습니다. 프랑스산 고급 와인. 은 살 수 없었고 대신 정성껏 직접 디자인한 디지털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철문은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서윤을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본 것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축구장만 한 정원, 분수, 조각상들, 그 끝에 우뚝 솟은 3층짜리 하얀 저택. 준호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미술관이었습니다. 서윤아, 너희 집이, 좀 큰 편이지? 미안,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낡은 스니커즈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윤 아가씨,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준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준호가 사는 원룸 3개를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준호가 미술책에서나 봤던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 하나 값이 준호의 1년 생활비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은색태 안경을 쓴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치 흥미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준호 씨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호입니다. 한태준 회장은 대답 대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게 명령조였습니다. 준호는 서윤 옆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준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폭우 속에서 자신이 구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장미선 역시 준호를 보는 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당신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그날 밤 비 오던 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준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가신 후였고 CCTV를 찾아봤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생명의 은인을 꼭 찾고 싶었는데. 서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준호 씨가 어머니를... 일주일 전이었어. 내가 혈당이 떨어져서 길에서 쓰러졌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단다. 자신의 전 재산인 5만 원으로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조용히 사라지셨어. 미선의 말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정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아내를 구했단 말인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한태준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네. 어쨌든 내 아내를 구해준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하는 건 별개야. 라는 메시지를.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선은 준호에게 계속 음식을 권했고 눈물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와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준호 씨 직업이 뭔가? 식사가 끝날 무렵 한태준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입니다. 한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내 딸은 명문대를 나왔지.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우리 집안은 뭐 보다시피야. 그 말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 딸과 어울리지 않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이 준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준호와 서윤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버지가 원래 저러시는 건 아닌데. 준호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아버지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야.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좁은 원룸에 돌아와
창문 너머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증명하겠어. 내 능력으로.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비전테크 그룹 인사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비전테크? 한태준 회장이 운영하는 글로벌 IT 기업이었습니다. 박준호님, 저희가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더군요. 본사 디자인팀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봉 1억 2천, 4대 보험 완비, 복지 혜택 포함입니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1억 2천. 그가 지금 프리랜서로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의 3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카우트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지사로 발령입니다. 3년 계약이고 그 기간 동안은 귀국이 불가능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함 하나를 받으라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명함에는 한태준 회장의 비서실 번호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회장실로. 준호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그는 명함을 다시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비전테크 본사 건물. 준호는 낡은 백팩을 메고 60층짜리 유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청바지와 검은 터틀넥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준호를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60초 동안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준호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앉게. 준호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한태준은 여전히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들어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이 드디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를 구해준 건 고맙네. 그건 진심일세.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내 딸과의 결혼은 별개야.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5억이야. 내 딸을 포기하게. 준호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하기는. 그럼 10억은 어떤가? 이 돈이면 자네가 10년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걸세.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전 서윤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요.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력? 전문대 출신 프리랜서가 무슨 실력을 증명한다는 건가? 자네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 내 딸이 한 달에 쓰는 돈보다 적을 걸세. 그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행복? 돈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가? 사랑으로요.
그 대답에 한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참 아름다운 말이지. 하지만 자네, 현실을 알아야 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내 딸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네. 자네가 그 수준을 맞춰줄 수 있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증명해보게. 하지만 내 딸 곁에서가 아니라 자네 혼자 힘으로 말이야. 만약 자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이뤄내보게. 무엇을 이뤄내면 되죠? 한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년 안에 자네 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연 매출 10억을 만들어 보게. 그럼 내가 인정하지. 10억? 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들이죠. 한태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포기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 1년 동안 내 딸에게 연락하지 말게. 그것이 조건이야. 그건 싫으면 지금 당장 포기하게. 그게 내 딸에게도 더 좋을 거야. 준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준호 씨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한태준은 책을 읽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다만 격이 맞지 않을 뿐이지. 격이요? 사람을 격으로 판단하세요? 그래, 현실이 그렇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경제력, 배경, 교육 수준, 이 모든 게 중요하단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든 배경이 없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10년 후에는 내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너는 뭘 들고 다닐 건데? 사랑이요.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없구나. 좋아.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1년만 기다려봐라. 만약 그가 정말 너를 위한 남자라면 1년 후에 증명하고 올 거야.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원룸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서윤에게서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년. 딱 1년이면 충분해. 준호의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원룸은 그림과 디자인 스케치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크리스피 크림과 커피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테크에서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상금은 1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비전테크 본사 프로젝트 참여 기회였습니다. 준호는 익명으로 출품했습니다. 이름 대신 제기30이라는 코드명을 사용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성 기반 UI, 노년층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감정을 읽어내는 AI 기반 디자인이었습니다. 3개월간 밤낮 없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공모전 발표일, 준호는 낡은 노트북으로 비전테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되었습니다. 제10회 비전테크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자 제기32. 준호는 소리 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간의 밤샘 작업, 끼니를 거르며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은 2주 후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정장을 샀습니다. 중고 매장에서 산 것이었지만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형의 오래된 손목 시계를 차고 비전테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대강당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업계 관계자, 기자, 임원들, 그리고 가장 앞줄 중앙에는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이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1247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상작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준호의 작품이 펼쳐졌습니다. 관객들에게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터페이스, 심사위원들조차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대상 수상자 재기 30위를 모시겠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기 30위 본명 박준호입니다. 그 순간 한태준 회장이 눈에 띄게 몸을 굳혔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의 남자친구 아닌가? 저 프리랜서 아니었나?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제 형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6개월간 하루 4시간씩만 자며 만들었습니다. 배경도 학벌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제 능력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이 그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한태준 회장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그리고 어쩌면 미세한 인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태준 회장이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한태준은 팔짱을 낀 채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잘했군. 인정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디자인 하나 잘한다고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 한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 내가 기회를 하나 주지. 우리 회사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겠네. 6개월 안에 결과를 내보게.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로 내 딸에게서 떠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시죠. 3개월 후 비전테크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이끄는 신규 프로젝트 다리의 최종 발표회였습니다.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고 한태준 회장은 가장 뒤 자리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화면에 데모 영상이 흘렀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 시각장애인이 음성만으로 쇼핑을 하는 장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 교육 콘텐츠에 접속하는 장면. 저희는 3개월간 2,000명의 베타 테스터를 모집했습니다. 만족도는 98%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출시 2주 만에 다운로드 수 50만, 1일 활성 사용자 30만을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표정도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더불어 삼성, LG 등 대기업 세 곳에서 기술 제휴 제안이 들어왔고 추정 계약 금액은 총 15억 원입니다. 준호는 한태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약속하신 10억 초과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은 오직 한태준 회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훌륭하군. 자네. 정말 해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렸습니다. 서윤이 받았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너 정말 대단해. 뉴스 봤어. 기사도 봤어. 준호는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회장님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버지도 변하셨어. 요즘 자꾸 내 기사를 찾아보시더라. 준호는 원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3주 후 한태준 회장의 저택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준호와 서윤이 함께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는 4사람만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 장미선 여사, 서윤, 그리고 준호.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선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처음 만난 날부터 늘 그를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준호의 진심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한태준 회장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인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준호의 성공을 위하여. 한태준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4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여사가 직접 준비한 한식 코스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저희 다리앱을 해외로 확장하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일본 시장이. 준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와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 볼을 적셨습니다. 여보, 미선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급성 심장 질환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123번지, 빨리 와주세요. 1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태준은 소파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이마를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한태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4사람은 구급차와 승용차를 나눠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한태준은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선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처치는 완료했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남편이 괜찮아지는 거죠?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고 심장 근육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우회 수술을 고려했지만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수술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세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미선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자신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그럼 기증자를 찾으면. 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로는 길어야 2주, 짧으면 일주일 안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복도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한태준 회장. 처음에는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기회를 준 사람. 무엇보다 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저도 기증자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률이.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선 여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제게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준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검사만 받아볼게. 적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십시오.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태준이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쳤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형을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적합하게 해주세요. 준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위해 그의 팔에 고무줄을 묶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주사기를 채워갔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형을 떠올렸습니다. 형,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어요. 검사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액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심장 초음파, CT 촬영.
준호는 묵묵히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윤과 미선 여사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오후 3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미선 여사는 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담당 의사가 세 사람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손에는 두툼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벗고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맞나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조직 적합성이 99.7%입니다. 상담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선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99.7%요? 네. 이 정도 수치는 일란성 쌍둥이나 직계 가족 간에서도 드뭅니다. 혈액형은 다르지만 조직 적합성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성공률이 95% 이상입니다. 거부 반응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선 여사가 눈물을 쏟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99.7%?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 여사가 준호를 저택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준호를 마주 봤습니다. 준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형이 저를 키웠습니다. 형분이요? 네. 형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이요? 혹시 언제쯤이었나요? 2015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습니다. 5월 17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날짜는 미선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한태준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형분 사진이 있으신가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27살 때의 형, 박준석. 퀵서비스 헬멧을 쓰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분이. 미선은 벌떡 일어나 서재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에는 2015.5, 17 교통사고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고 현장 사진들과 경찰 보고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퀵서비스 배달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선이 준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헬멧에는 준호 형의 회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체형도, 키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남편의 차가 가드레일에 끼었어요. 그때 한 퀵서비스 배달원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자신의 헬멧을 벗어 남편에게 씌워주고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2차 충돌이 일어났어요. 헬멧을 쓴 남편은 살았지만 그분은 준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말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형은 오늘 좋은 일을 했어. 누군가를 도왔어. 그것이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분의 가족을 찾으려고 경찰, 사설탐정,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그분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고 현장에서 남은 건 헬멧과 퀵서비스 유니폼뿐이었는데 그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구한 사람이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형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은 저를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형은 제 영웅이었습니다. 미선이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태준 회장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인을 찾았어요. 10년 전 당신을 구해준 그분의 동생이에요. 한태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구지? 준호 씨예요. 우리 서윤이의 남자친구 박준호 씨. 그분의 형이 박준석 씨였어요.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석, 형님. 그는 10년간 찾았던 은인의 이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인의 동생이 자신의 목숨을 또 한 번 구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한태준 회장이 준호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자네 형님 얘기를 들었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강인했던 사업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0년이야. 10년간 찾았어. 내 생명을 구해준 그분을.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생이 내 딸과 사랑에 빠졌고 내 아내를 구했고 이제 나까지. 준호,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자네 형님이 목숨을 바쳐 살린 이 생명을 이제 동생인 자네가 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회장님,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안 돼. 난 차라리.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은 이제 제 가족입니다. 서윤의 아버지시니까요. 한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술은 3일 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장외과 최고 권위자 5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수술은 일반적인 심장 이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살아있는 기증자였고
심장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기증하는 고난도 수술이었습니다. 심실 중격의 일부를 적출합니다. 기증자의 심장 기능은 보존하면서 수혜자에게 필요한 조직을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집도의가 3D 홀로그램으로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85%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의사가 준호와 한태준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증자는 평생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고 격렬한 운동은 제한됩니다. 수혜자 역시 거부 반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는 서윤과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서윤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생각하지 마. 준호가 서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 꼭 돌아올게. 약속해. 그날 밤 준호는 형의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형, 저 잘할 수 있겠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대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그의 팔에 연결되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선 여사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를.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가족이잖아요. 서윤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준호의 손에 작은 편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읽어. 준호가 미소 지으며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보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을 가렸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부터 100, 99, 98. 준호의 의식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수술은 1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두 개의 수술실이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준호의 심장에서 조직을 적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태준의 손상된 심장을 준비했습니다. 의료진 3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미선과 서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시간, 6시간, 9시간. 수술 중 빨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경과를 알렸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5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합니다. 미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두 남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와 한태준. 두 사람 모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수많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이 모니터에 규칙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렸습니다. 10년 전 형이 시작한 생명의 끈이 이제 동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3일 후 준호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움직이자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서윤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준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잘 돌아왔어. 약속 지켰어. 준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버지도 깨어나셨어.
옆 병실에 계셔. 상태 아주 좋으셔. 준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주 후 두 사람은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미선이 한태준의 휠체어를, 서윤이 준호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준호도 점점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한태준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형님이 살려준 이 목숨, 자네가 또 한 번 살려줬네.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요. 한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선이 깜짝 놀라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직 무리예요. 하지만 한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한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아니, 내 아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네는 내 진짜 아들이야. 피로 이어진 아들이지.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한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하얀 꽃들로 장식된 웨딩 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정원에 가지런히 놓였고 초대받은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준호와 서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선 여사가 딸의 베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서윤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선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보장해.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호가 턱시도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형의 손목 시계를 차고 주머니에는 형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형, 저 행복해도 되는 거죠? 한태준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온화해진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나, 아들? 그 호칭에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태준은 준호에게 다가와 넥타이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긴장되지? 네, 많이요. 나도 그랬지. 미선이와 결혼할 때. 한태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 고맙네.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태준이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 형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의 표시일세.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형의 시계면 충분합니다. 한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자, 이제 나가자. 내 딸이 기다리고 있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서윤이 아버지 한태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는 서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도 따라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 한 점이 떠 있었습니다. 형, 보고 계시죠? 드디어 서윤이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태준이 딸의 손을 준호의 손에 포개 주었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평생 지키겠습니다. 한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서윤이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박준호 씨와 신부 한서윤 씨는 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한 가족이 됩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에서 한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사위가 된 박준호 군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한태준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비전테크 지분 20%의 양도 계약서입니다. 준호, 자네가 이제 우리 회사의 공동 경영자가 되기를.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이건 대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지분으로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비오는 날의 기적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사모님을 처음 만난 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제 전 재산 5만 원으로 한 사람을 구했고 그것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하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 가족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네. 아주 좋아. 역시 내 아들이야. 1년 후 서울 중심부 비오는 날의 기적 재단 사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과 무료 급식소, 의료지원센터, 교육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한태준 회장이 맡았고 실무총괄은 준호가 담당했습니다. 서윤은 홍보와 마케팅을, 미선 여사는 급식소 운영을 맡았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봉사자들, 기부자들. 한태준이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한 배달원이 저를 구했고 그의 동생이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선행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서윤은 재단 건물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폭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펼치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비를 맞으며 길가에 쓰러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마치 2년 전 미선 여사를 만났던 그날 밤처럼. 준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노인을 돌봤습니다. 마치 그것이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준호의 주머니에서 형의 손목 시계가 빗물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실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다시 빗속을 걸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 또 시작이야.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빗속을 걸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재단 건물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박준호와 한서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예고하는 희망의 비였습니다.